우리 채널은 고품격 재테크 주식 전문 채널이죠. 먼저 투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채널에서 추구하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큰 흐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주식 투자의 방법은 거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에서 업황의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이클 투자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다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신 종목이 뭐죠? 바로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이 사이클 투자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최근 공시 내용을 보면 전체 매출액 중에서 DS 부분의 비중이 44%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 사업 부분이 약 33%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건 하이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예측치를 봤을 때 전체 영업이익이 약 한 53조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30조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이 전체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겠구나,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겠다, 이거를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특히 D램에서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죠.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D램 부분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인데요. 하지만 D램은 이 B2C라 그러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B2B죠. 기업에다가 제품을 공급하는 게 부품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글로벌 소비, 그리고 주로 서버향이죠. 반도체 부분의 전방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투자하냐, 이거에 따라서 D램의 가격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향후에 D램 가격이 만약에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기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도 앞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 반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겠죠.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할 때 빼놓지 않고 D램의 수급 전망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D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쇼티지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태를 오버서플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다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쇼티지로 갈 때 삼성전자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버서플라이로 갈 때는 D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놓고 매도해라, 우리나라에선 그런 레포트는 없죠. 그러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D램의 쇼티지랑 오버서플라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로 그냥 떼돈 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구매관리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쇼티지로 갈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걸 전부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반복되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앞당겨졌다가 막 밀렸다가 굉장히 종잡을 수 없게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사이클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오버서플라이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반도체 투자를 많이 안 하겠다, 또 D램 가격 떨어지겠다, 막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가 크게 꺾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럴 때 주식을 매수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지나서 누구나 좋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하는 방식이, 이런 사이클을 타는 투자가 적절한 수익을 안겨준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초보자분들이 이제 요 정도만 하면 사이클 투자가 뭔지 이해하시기 쉽게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업황 사이클은 삼성전자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업황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대비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쇼티지 상황이 예측될 때 해당 산업에 속한
대표 기업들을 미리 이렇게 투자해 두고 뭐 재수없으면 한 2, 3년 기다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선에 투자하는 게 바로 사이클 투자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적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뭐 물론 이거 실제로 해보면 기다리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서 수익을 못 보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이클 투자라는 거 초보자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 채널에서 두 번째로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요 내용은 뭐냐?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꾸는 이 핵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채널에서 테슬라를 예로 들면서 상당히 자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뉴스는 뭐냐? 1990년대의 뉴스고요.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거든요. 자, 이때 첨단 과학 기술이 많이 선보여질 거다. 이런 뉴스 기사예요. 또 여기서 엑스포가 뭔지 모르시는 이 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전 가보면 요 한비탑인가요?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엑스포 때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세대분들은 이거 노란색 요거 인형 이거 꿈돌인가요? 이 인형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뭐 여자 친구들은 이렇게 분홍색 인형을 이렇게 사갔고요. 과학기술 박람회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엑스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990년 2월 22일에 나왔던 이 뉴스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데 뉴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당시의 핵심 기술이 뭐였냐? 휴대용 무선 전화였어요. 일정 지역에서 착발신 통화가 가능한 이 휴대용 무선전화는 아직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쓰는 스마트폰 있죠. 이게 그 당시에는 아직 실용화도 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다닐 거다. 이런 게 엑스포에서 정말로 이렇게 시연이 됐어요. SK텔레콤의 이제 당시 1990년대 주가 차트인데 이게 수정된 차트입니다.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아니라 한국이동통신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 집에 집전화도 있고 돌아보면 공중전화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개인용 무선전화, 이동전화가 얼마나 팔리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너무 먼 미래 얘기다. 사람들이 하나씩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거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1990년대 요때 해가지고 거의 한 100배 넘게 갔을걸요. 네. 특히 이거를 투자를 직접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방천 회장님이죠. 강방천 회장님이 처음에 2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상장 당시에 매수를 하셨대요. 당시 주변 직원들한테 매수 권유를 했는데 너무 먼 미래에 투자한다. 근데 주가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도의 시점이 언제냐? 1995년에 이거 수정된 차트입니다. 2만 원짜리가 76만 원까지 쭉 올랐을 때 이때 이제 강방천 회장님은 파셨는데 근데 시간 지나서 보면 여기서부터 또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죠. 어쨌든 이렇게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런 차트만 보고 뭐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뭐 인생 한 방을 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없지만 굉장히 편리성을 계속 추구하는 이런 제품들이라든가 기술이 나오죠. 우리 미래의 우리 생활을 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미래를 바꾸는 산업과 기술이고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 미래를 바꾸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어느 정도 다들 알아들으셨죠? 우리 인생 한 방을 노리고 뭐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맞아 내가 그런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지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금세 잊고 그냥 뭐 계좌주 투자하고 단타 치고 이래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그런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요거를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런 기업을 알더라도 당장 뭔가 너무 좀 비싸고 또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뜬구름에 잡는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너무 비싼 거 투자하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고요. 두 번째 나는 진짜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거 끝까지 못 기다리면은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못 기다리고 그게 제 아들이 되시죠. 이런 케이스예요. 미래에 우리 생활을 바꾸는 기업이 어디냐 생각해보면 의외로 좀 쉽게 나오는데 과거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SK텔레콤 요 사례를 보고 지금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우리 미래를 바꿀까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게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머지않아 분명 미래에는 도로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 없이 다니는 자율주행 차들이 빠르면은 뭐 한 10년 이내는 돌아다니겠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주식시장은 좀 더 빨리 반응하니까. 그 두 번째, 자동차부터 해서 냉장고, TV, 조명, 청소기 등의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 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조명이 바뀐다든 냉장고에서 부족한 거를 주문을 해준다든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노는 게 일상화가 되겠죠.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중앙에 슈퍼컴퓨터가 있고 우리는 이제 연결된 단말기죠. 핸드폰이라든가 뭐 컴퓨터가 그냥 단순 단말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미래에는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가가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사실 좀 그래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는 테슬라가 지금 핵심이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고요. 메타버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등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 주가 다 비쌉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괜히 투자했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미래의 기대감도 알고 우리 생활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실생활로 들어올 것도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은 다 상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사라 그러면 뭔가 못 사겠어요.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샀다가 괜히 고점에 물릴까봐 못 샀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안 사고 몇 년째 있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가죠. 옛날에 그때 샀었어야지 저점이었는데 진작 더 살 걸. 이게 후회가 되고 짜증나서 더 보기 싫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다. 하지만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 사이클을 잘 타다 보면은 한번 이렇게 폭락이 있고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잘 잡으면 되는데 요약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주식 부분에서 투자를 할 때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업황 사이클을 이용하는 투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미래를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이런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경제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거시경제를 봐야 되는 요 그림 하나만 딱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 형님의 작년 성적표라고 이게 언제냐면 2009년 1월 2일의 뉴스 기사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형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2%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중 3분의 1을 날려먹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50% 이상 날려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공부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3, 4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운 좋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가진 자산 전체를 한 2배로 불렸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금융위기 한 방 맞으면은 그 몇 년 동안의 노력이 그냥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뭐 종목을 찾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에서 더 중요한 게 폭락 때 그 전에 잘 뛰어내리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하는 사항이 뭡니까? 2024년 요때 아니면 좀 더 지금 상황 보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고점에서 폭락하기 전에 징후를 좀 판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MDD라고 하는 최대 손실률을 뭐 한 10%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주력으로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이유죠. 제가 이제 영상 한번 올려드릴 때 길어봐야 10분에서 20분이죠. 근데 여기에 매번 오늘같이 이렇게 큰 흐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평소 영상에서는 바로 경제 모니터링 같은 거 아니면 산업 모니터링 이런 걸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여러분이 머릿속이 시원하게 정리가 되시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오늘 모니터링 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 이번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언급을 좀 했죠. 근데 이번 달 FOMC 회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FOMC는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라고 여기서 뭐 기준금리도 결정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8번째 회의죠. 올해 마지막 회의가 12월 14일, 15일에 열립니다. 네, 조금 며칠 남았죠. 네. 여기서 미연준이 대체 뭐라고 어떻게 결정할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얼마나 빨리 앞당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일단 뉴스 기사처럼 도이치뱅크에서는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모두 끝내고 내년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UBS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여기 말고도 대부분 기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는 굉장히 빨리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선물에 나타난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요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는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2022년 3월 17일이죠.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2년이죠. 내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릴 거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다수는 내년 6월이면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왜 다수의 금융기관도 그렇고 다수의 시장 투자자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좀 조기에 앞당겨서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을 내년 이렇게 빨리 할 것 같다 예상을 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유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네, 지난 11월에 발표된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로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걸로 나왔는데, 요번 달에 발표되는 CPI도 예상치가 6.8이에요. 더 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컨센서스다 보니까 물가 상승 속도가 아무래도 미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11월 FOMC 회의 때 결과 뭐라 그랬냐, FOMC 위원들은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한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면 가능한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준금리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앞서서 일단 미 연준은 매달 국채와 MBS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걸 이제 아예 중단하는 거죠. 제로 수준으로 가는데 너무 빨리 요걸 중단해버리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달 일정 금액씩 매수하는 금액을 줄여서 이제 제로로 만드는데 요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게 미 연준의 예상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그럼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인플레이션 좀 빠르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전부 다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확률 높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주저한 이유가 뭐였냐, 이게 고용이었어요. 고용이 잘 안 돼가지고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할 거다, 뭐 테이퍼링을 늦게 할 거다 했는데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에 신규로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건데,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용이 잘 된다는 거죠.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고용은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C 물가지수를 미 연준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확률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앞서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것들도 한번 어느 정도 약간은 감이 잡히시겠지만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내년 6월에 이렇게 다수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은 지난 1985년 이후부터 이제 미 연준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게 빨간 선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고 푸른 선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 친 부분이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첫 번째로 인상됐던 시점이거든요. 지난 1990년대, 95년 이전에도 그렇고 2004년에도 첫 번째로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2015년에 기준금리가 첫 번째로 인상이 됐죠. 요 시기에 주식시장이 어땠냐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한 40년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푸른 선이 주식시장이에요. 2015년에 이렇게 조정했던 걸 제외하고 보면 2005년 때, 이때도 그렇고 1995년에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별거 없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요게 차트가 너무 길게 내려놓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조정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일시적인 조정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그냥 조정이죠. 일시적인 조정은 한 번 올 거다. 요거를 담아두고 내년 주식시장을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주식시장이 폭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거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인상되고 나가지고 주식시장이 갑자기 바로 폭락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금리가 인상된다고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뭔가 조금 과거 역사를 잘 공부 안 하신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뭐 이번만은 다르다 싶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뭐 항상 이번만은 다르다 해놓고 해도 그렇게 쉽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단순하게 뭐 금리가 인상된다 해서 시장에 돈이 미연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흡수가 된다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경기랑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자금이 이동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금리 하나가 무조건 주식시장을 결정한다 이것도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금리가 일정 이상 높아져가지고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아져서 주식시장에 투자할 매력이 없는 구간에 그때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주로 폭락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은 주식시장이 좀 한 차례 조정이 일단 있을 텐데 그게 폭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시장 폭락한다 아니면 뭐 대폭락장 온다 또 이런 유튜버들도 있고 뭐 전문가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말 믿고 괜히 뭐 손절 다 때리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땅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를 텐데 막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 좀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죠. 우선은 요 세 가지 제가 박스친 구간 중에서 그냥 2004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4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시장이 어땠냐?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부동산이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많이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다. 곧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2005년 뉴스만 봐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둬야 될 게 2004년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 기준금리가 거의 1%에서 5%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됐어요. 1%에서 5%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 게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됐으니까 거의 심심하면 한 번씩 0.25%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해서 2004년부터 해서 주식시장 폭락했나요?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코스피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난 2004년 말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때 뭐 한 차례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조금 짜잘한 조정은 있었는데 그때 미연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더 미친 속도로 한번 주식시장이 쫙 올라가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요. 빨간색 기준금리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른 선에 당시 주식시장 보시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폭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면은 주식시장이 바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식을 또 빼면은 그러면 또 땅을 치고 갈 수 있죠. 그때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제 주식에서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지금 미연준에서는 2.5%에서 3%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시기를 한 2024년쯤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시점쯤에 한번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만큼은 다르다면서 유동성이 흡수돼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무한 반복되어 온 사실인데 그걸 다 잊어요. 그래서 맨날 뭐 테이퍼링 하면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다. 기준금리 인상되면 대폭락한다. 이러다 보니까 괜히 개인들만 자꾸 그런 전문가분들이 자꾸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개인들만 자꾸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들은 또 그러면서 사요. 이걸 아니까. 만약 내년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정말 시작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한 폭락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시장의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게 주식시장이 쉽게 폭락을 안 했다. 기준금리가 일정 이상 올라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채권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시점이 오기 전에는 주식시장의 돈이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고 또 경제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금리가 첫 번째 올라간다고 폭락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좀 더 먼 얘기지만 이렇게 금리가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최고 꼭지점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매도하세요 얘기하면 뭐 다음날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길 이런 걸 기대하시는데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경제지표도 과열이 나왔다. 그러면은 적당한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되면은 계속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언급 드리고 나서 바로 포트폴리오 변경해놓고 뭐 왜 주식시장 안 떨어지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